반갑습니다. 저는 유인태라고 합니다. 네. 디지털 한국어 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강의를 연속으로 어,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강의는 그 첫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총 18개 정도의 강의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네. 어, 향후 이루어질 그 강의들이 어떠한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어떤 기초적인 맥락을, 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한국 어문학 연구와 데이터 처리 입문인데, 말 그대로 입문이라는 게, 네, 가장 기초가 되는, 바탕이 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썰로 푸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운 어떤 정보 전달이나 이런 거는 없을 거고요. 그냥 좀 뭐 긴장을 풀고 간단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디지털 한국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연강이 뭐 어떤 내용과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고민을 안고 기획됐고 그리고 준비가 됐는지에 관해서 그냥 쭉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례입니다. 크게 세 가지 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인문학과 인문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 한국어 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라는 개념도 큰 맥락에서 보면 이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어 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데이터 처리를 한다라는 게 개략적으로, 네, 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18번의 강의들이 조직되어 있는 논리가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논리가 결국은 데이터 처리 과정으로서의 수집, 가공, 분석, 표현 이 맥락에 입각해서 어, 구성되기 때문에 이 논리가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좀 정리해서,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후에 이제 2강부터 18강까지가 있겠죠, 그죠? 네. 그 강의들을 듣는 데 있어서 좀 윤곽을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챕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인문학과 인문 데이터. 자, 디지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네.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최근 1, 2년 사이에는 부쩍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 세상이 어, 최근에는 뭐 챗GPT가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인공지능을 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고민도 그렇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뭐 디지털 환경에서 뭔가 어떤 학술 연구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제 뭐 낯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 그게 권장되고 있기도 하죠. 네. 워낙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나 데이터 리터러시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변 환경의 어떤 급격한 변화, 그죠? 디지털 기술 중심의 급격한 환경 변화뿐만 아니고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유연한 어떤 인문학적 관점에 대한 요구,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전방위적으로 아마 촉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거의 핵심은 그거죠. 결국은 인문학 앞에 디지털을 붙였네? 그러면은 기존의 인문학은 뭔가 디지털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 이 질문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기존의 인문학은 디지털 기술이나 디지털 환경에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도 그냥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뭐죠? 문헌 중심. 우리가 보통 텍스트라고 이야기하는 문헌 자료를 읽고 그리고 쓰고
또 누가 쓴 것에 대해서 또 쓰고, 그죠? 뭐 그런 여러 다양한 어떤 읽기, 쓰기로서의 작업들이, 그런 과업들이 인문학의 근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읽고 쓸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환경은 읽고 쓰기보다는 그냥 보는 거가 요즘에는 더 또는 데이터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데이터를 다루는 거 그걸 보통 이제 프로세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처리하는 거죠, 그죠? 어떤 좀 그래서 방식이나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관점이라든지 접근 맥락도 그렇고 미디어가 다르기 때문에 아날로그 환경의 미디어와 디지털 환경의 미디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원래 이제 그렇게 좀 기존 인문학은 아날로그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아, 그런 기술들도 우리가 기존에 인문학 연구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활용해왔던 어떠한 접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접목을 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연구자들이 많아지고, 실제 그걸 시도하는 연구 사례들도 늘어나고, 그런 게 꽤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디지털 인문학이 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점점 더 이거를 하려고 하는 연구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실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네, 층위가 있어요. 19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때 이제 인문학과 관련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나 접목이라는 거의 어떤 생각은 결국 뭐냐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거였어요. 왜? 인문학 연구자들이 주로 다루는 텍스트 자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원자료를 보려면은 그 지역에 가서 방문을 해야 돼. 뭐 도서관이든 박물관이든 아니면 어떤 아카이브 기관이든 가서 뭐 신청서, 그죠? 열람 신청서 이런 것도 쓰고 뭐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웹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면 디지털 데이터죠, 그죠? 고화질로 뭐 촬영한 사진 이미지라든지, 그죠? 뭐 그런 거를 그냥 서로 빌려줄 수도 있고, 그죠? 뭐 어쨌든 굉장히 용이해지는 겁니다. 디지털 포맷의 뭔가로 이렇게 어, 옮기게 되면. 어쨌든 그런 게 주력이었고, 이제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초반까지는 이제 그렇게 고화질 이미지로 촬영된 그죠? 텍스트를 대상으로 그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뭘 하는 거죠? 텍스트 데이터 추출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번역문이 있으면은 번역문도 같이 추출을 하고 어쨌든 원문과 번역문을 대상으로 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어, 구축하는 작업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고화질 이미지를 확보하고 고화질 이미지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웹에서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게끔 공개하는 형태, 즉 웹 자원으로 만드는 온라인 서비스로 개발하는 그런 과업들이 2000년대 중후반기에 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가 최근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웹상에서 개방되고 공유되는 인문학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 이거를 가지고 뭔가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봐야겠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이제 뭐 이미 개방되고 공유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반대급부로, 어?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개방하고 공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나면서, 그죠? 네, 그런 변화도 같이 있는 거. 어쨌든 그런 걸 다 묶어서 뭐 디지털 인문학 연구와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 흐름을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디지털 인문학의 핵심은 뭐냐면
인문 데이터입니다. 네. 인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학술적으로 어떠한 발전적인 측면을 고민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어서 네, 어, 정리를 하면은 그게 사실은 디지털 인문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인문 데이터라는 게 뭐야? 인문학 쪽에서 만든 데이터. 뭐 거칠게 표현하면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좀 넓은 외연에서 보자면은 보통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과학이라든지 그죠? 이공계 쪽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어떤 통계학적 접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수치를 기반으로 다루어지는 데이터 개념인데 인문 데이터도 물론 당연히 뭔가 개량화된 형태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문 데이터는 사실 인문학의 숫자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전통적으로. 오히려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조망할 수 있는 맥락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질적 접근도 가능하고 또 그거를 수치화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럼 양적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약간 좀 복합적인 성격의 어떤 성격, 그러니까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데이터로서 인문 데이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루는 인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가공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공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 연구 대비 어떤 좀 발전적인 연구를 디지털 환경에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진행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디지털 인문학의 골자가 되는 지점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은 인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려면은 유관 기술들이 되게 다양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런 기술이 활용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분야가 있어요. 분야에 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문학의 외형과는 다른 디지털 인문학의 어떤 특징적인 네,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뭐 데이터베이스,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자연어 처리 또는 데이터 어널리시스 툴이라든지 아니면 위키, 워드프레스, 오메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CMS 아니면 웹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을 다뤄야 되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뭐 GPT가 코딩까지 다 해준다고 뭐 또 다른 어떤 그걸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좀 기초적인 거는 이해를 해야겠죠. 네. 뭐 기술자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제 이 개별 분야의 전문가와 최소한의 대화는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이해를 갖추는 것. 네. 이런 게 사실은 좀 디지털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장이자 어려움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쉽지 않거든요. 그런 지점 분명히. 네. 어쨌든 이 정도로 첫 번째 챕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자, 한국어 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건 상식입니다. 한국어 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데이터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 문자 처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컴퓨터가 문자를 처리할 수 있어야 그 문자로 구성된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죠. 그죠? 텍스트 자료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문자 인코딩이 중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어 문학 자료라는 어떤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자료들이 어떤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뭐 정근대기는 한자, 한문을 썼으니까 한자, 한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구분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죠? 한글도 현대 한국어가 기준이 되는 한글과 소위 말하는 옛날에 썼던 고한글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때 썼던. 그 다음에 근대 전환기에 오면은 그때는 뭐 유관 분야 연구자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국화문 혼용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정의하기 어려운 형태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터러시 정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뭐 신문이나 잡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어떤 문헌 자료를 통해서 엄청 많이 발견이 되죠. 뭐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문자에 대해서 컴퓨터가 온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이 구현이 되지 않으면 그 기반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면은 뭐 다양한 형태의 문자로 구성된 어떠한 데이터나 지식을 이제 다룰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 특정한 맥락의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가. 그런 걸 보통 이제 기계 가독형 데이터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고민이 또 두 번째 층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밑바닥에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한국어로 된 텍스트 자료라고 우리가 뭐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럼 한국어 자료의 문자는 한글인가? 한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종류와 양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뭐, 여기 없지만은 그런 것도 있죠. 근대 전환기, 그리고 근대기, 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무렵에 간행된 텍스트, 문헌 자료들 같은 경우는 외래어도 많거든요. 근데 그 외래어 표기라는 게 뭐 제가 사실은 어학 연구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엄밀한 규준이 있어서 그거대로 딱딱딱 뭐 규칙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뭔가 또 되게 많은 다른 양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런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지? 새로운 차원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한자나 한문, 한자나 한문 텍스트는 사실 온전한 뭐 우리 한국어의 범주 안에서 당연히 생각해야겠지만 문자의 차원에서는 사실 한국어라고 하면 우리는 한글이 중심이 되고 한자가 이제 보조로 따라오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한자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따르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는 중국을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개발한 어떤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활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좀 더 주력해야 될 것은 한글, 그죠? 국한문 혼용 뭐 이런 텍스트 자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한글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어 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수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가 어떤 문자로 되어 있느냐, 또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은 어떤 특정한 텍스트 데이터를 어떤 포맷으로 기계로 하여금 읽게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게 뭐냐면, 여러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구축, 조직한다라는 게 여러 층위의 일종의 단계적 성격을 가진 여러 층위의 구분이 있고 1단계보다는 2단계가, 2단계보다는 3단계가, 3단계보다는 4단계가, 4단계보다는 5단계가 훨씬 더 질적 수준이 높은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목표로 삼아야 될까요? 가급적이면은 높은 단계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 포맷으로 연구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의 고민을 진행을 해야 된다. 전개를 해야 돼. 네. 쉽지가 않겠죠, 그죠? 네. 왜 그러냐면은 단계가 높아질수록 저거를
실제 진행하고 결과물을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과 이해가 훨씬 더 상당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문자적인 특징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이거를 어떻게 일종의 문자 인코딩의 영역인데 그걸 어떻게 잘 재현할 것인가의 어떤 기술적인 접근이 일차적인 거고 그게 해결이 되면은 그렇게 확보된 텍스트 자원을 디지털 환경에서 기계가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조직해낼 것인가 네, 고민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복합적으로 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결국은 한국어학 자료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수집, 가공, 분석, 표현.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결국은 한국어 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좀 포괄적으로 접근하면 결국 뭐죠? 바로 인문학 자료죠. 인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는 이 프로세스, 일종의 이 프로세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제일 첫 단계가 뭐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또는 뭔가 외부에 뭔가 있는 자원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면은 뭔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차원의 문제가 출발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든 아니면 뭔가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데이터든 간에 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이제 뭔가 가공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가공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렇게 해서 뭔가 가공해서 정리된 게 있을 거고 직접 만들어서 결과물로 이렇게 구현된 어떤 데이터가 있겠죠? 그럼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실제 연구와 관련된 뭔가를 해야죠. 근데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라는 게 대부분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유의미한 지점을 탐색한다든지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게 세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분석하고 탐색한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어떤 해석, 그죠? 또는 분석하고 탐색해서 나온 결과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수집 설계, 가공 편찬, 분석 탐색, 표현 해석. 의 단계적 과정을 거친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수집 설계 첫 번째죠, 그죠? 이거 하나씩 좀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연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체계와 형식을 디자인하고 실제 그에 맞춰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데이터 모델링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익히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연구 데이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웹상에 존재하는 자원 가운데 연구에 필요한 자료로서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수집,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웹 스크래핑과 크롤링에 관한 이해를 숙지하는 것은 더욱 큰 규모 그리고 보다 다양한 차원의 연구 데이터를 얻기 위한 기초적 접근이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수집과 설계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다음은 가공과 편찬. 수집한 데이터를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의 분석이나 탐색의 맥락에 맞게끔 데이터를 가공하고 편찬하는 프로세스가 반드시 요구된다.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편찬 과업은 그런 상황에서 연구자가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작업에 해당하며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편찬 과정에서의 고민에 따라 뭐가 연구의 전체적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위한 기초 자원을 딱 명확하게 확보하는 단계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특정한 맥락의 분석 목적에 입각해 전처리하고
기존에는 없었지만 새롭게 편찬한 데이터를 매개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으니 그 대표적인 과업이 뭐다? 바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큐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은 양적 관점에 입각한 대표적 데이터 처리 방법이며 데이터 큐레이션은 질적 관점에 근거한 데이터 처리 방법에 해당한다. 데이터를 잘 만들기만 하면 질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양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대충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게 분석과 탐색 작업이 끝나면 해당 데이터를 매개로 시각화 결과물을 구현하거나 별도로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네. 분석 결과물로서 수치에 대한 해석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질적 관점에 일가하는 특징을 갖는다. 데이터 시각화는 기본적으로 양적 분석 결과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질적 관점에 입각한 시각적 해석 또한 가능하다. 즉, 표현과 해석으로 대표되는 어떤 데이터 처리 과정 또한 뭐가 질적, 양적 두 가지 모두 접근이 가능하다. 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절차가 있죠, 그죠?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과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이 네 가지 뭐 어떤 절차를 개별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각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쭉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온전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수행하려면 이 과정을 모두 어떻게 직접 내가 부딪혀서 경험해보고 익혀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강의, 그죠? 18번의 강의로 지금 기획된 디지털 한국어 문학 연구를 위한 어, 데이터 처리 강의 시리즈가 좀 한계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절차를 모두 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기획한 거는 뭐다? 앞에 두 개 단계, 수집 설계, 가공 편찬과 관련해서 쭉 한번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첫 번째 강의 끝나고 두 번째 강의부터는 실제 이제 그 내용들을 들으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집 설계와 관련해서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네, 그렇게 서술돼 있죠, 그죠? 웹 스크래핑 과 관련된 강의,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또 다루는 강의, 뭐 이런 것들이 거기 해당될 거고요. 그리고 가공 편찬과 관련해서는 이제 파이썬에 관한 강의들과 그리고 XML이라는 어떤 데이터 형식과 관련된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만들어낼 것이냐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대충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18개의 강의를 어떤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쭉 들어 나가야 할 것인지 머릿속에 윤곽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입문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나머지 18강까지 가급적 재밌는 디지털 인문학을 배우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